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오늘은 이 책 가져왔습니다.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제목만 봐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뒷면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아,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굳이 무언가 보여주려고만 하는 당신의 삶에게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당신의 사랑에게 또 아물지 못해 숨기려고만 했던 당신의 상처들에게 이 책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따뜻한 말들이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탁 치고 오더라고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이 책, 오늘은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 그 어디에도 좋은 눈은 없다. 그 위치에 맞는 눈이 있을 뿐이다. 어떤 날에는 눈에게 있어 쉽게 흩어지는 것이 일찍이도 새벽을 밝히는 이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어떤 날에는 수북하게 쌓이는 것이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고 싶은 연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떤 순간에는 잘 뭉치는 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반대로 잘 녹는 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각자 위치에 맞는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다. 어디에도 어디에서 잘하지 못해서 또는 어디에서 잘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 때에 맞게 도움이 되고 불필요함도 될 수 있을 뿐이니 그 언제의 때가 당신을 어딘가에 맞는 좋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 그러니 모든 노력이 저기저 얕게 쌓인 눈처럼 쉽게 흩어질 것만 같다고 해서 깊게 아쉬워할 필요 없고 또 수북히 쌓여간다고 해서 쉽게 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굳이 무언가 해야겠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다. 할 일 없이 녹아내리는 것도 눈이 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이제부턴 내가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만 같아서 후회하고 스스로를 질책했던 많은 순간에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따뜻해질 날들을 위하여 그 아픈 시간이 꼭 필요한 이름을 알고 슬픔을 뒤로 한 채 녹아내리는 것이니 눈이 따뜻한 봄을 위해 스스로 녹아내리는 것처럼 말이다. 밤이 되어서 눈을 감을 수 있고 아침이 되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제는 때가 되어 물러나는 것이 태양에게 있어 수많은 피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자 힘차게 솟아오르는 것 또한 수많은 꽃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러니 속상한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울 때에는 내려놓아도 괜찮다. 지는 것도 솟아오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긴 새벽 동안 당신의 반대편에는 빛이 환하게 들 테니 그 힘으로 인하여 다시 피어나는 것 또한 결국 당신이 잘 해내야 할 일이다. 또 언제는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이 맑은 하늘을 위하여 구름이 해야 하는 일이고 언젠가 비가 되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것 또한 수많은 생을 위하여 구름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오늘 울어도 괜찮다. 맑게 개어진 당신의 표정도 그늘 가득한 눈가에서 흘러내리는 눈물도 당신의 마음이 썩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이름을 알고 유하게 흘러가면 된다. 그럼에도 나에게는 그늘만이 있을 것 같아 느껴지는 그런 어두운 날에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모든 맑은 날은
하늘이 깨질 듯 울고 난 후에야 태어날 수 있다는 것. 당신이 태어난 그 기적처럼 말이다. 포기하는 용기. 무너지는 것에도 마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달리는 것과 같이 뒤를 향해 달리는 것 또한 힘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무척이나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무너진다는 것은 일어서는 것보다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난 적이 빈번합니다. 나에 대하여 배신하는 것 같아서, 나의 노력에게 배신하는 것만 같아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만 같아서, 이걸 놓으면 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까 두려워서, 어떤 날에는 나 자신의 문제보다 주변의 반응이 무겁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삿대질을 받을까봐, 나에 대해 수근거리는 소음이 무서워서, 또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만 같아서, 그리곤 영영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만 같아서, 그렇게 저절로 혼자가 될 것만 같아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너뜨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겨야 하는 방법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만 익혔고 앞을 바라보는 것만 정답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뒤를 향하기라도 한다면 남에게 숨길 생각부터 합니다. 나는 그래왔고 그래야 했던 나 자신에게,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제부터 숨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당신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1년 전 혹은 1년 후 그 어느 때라도 무너졌던 당신에게, 무너진 당신에게, 무너질 당신에게, 무너지고 있는 모든 것에게 삿대질이 아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참으로 용기를 내었다고, 얼만큼 힘이 들었느냐고, 또 잘한 것이라고, 그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곤 생각합니다. 당신이 돌아가는 그 길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쳐버렸던 아름다운 풍경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을 다른 어딘가로 도착하게 만들 샛길이 있길 바랍니다. 또 그 샛길에서 또 꾸준히 달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무너뜨린 그 건물 위로 더 높은 건물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높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꿈에 그렸던 아름다운 어떤 것이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당신 하나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도착할 수 있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정작 자신에게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무언가를 하지 못한 당신의 용기에, 무언가를 포기해버린 당신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의 슬픔을 희석하지 말 것. 살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일 때가 무던히도 많았다. 내가 겪는 힘듦이 별것 아닐 것이라는 위안을 스스로에게 건네면서 그렇게 위안답시고
스스로에게 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슬픔도 아픔도 외로움도 힘듦도 누구나 겪어왔고 누구나 아픈 것 같아서 그래서 나 혼자 유난 떠는 것은 아닐까 해서 괜찮다고 누구나 그래 왔듯이 나 또한 이겨내야 한다고 금방이고 일어나야 한다고 이까짓 것 가지고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고자 위안해서 멀어지는 꼴이었다.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에 농도 같은 것이 있다고 해도 누구의 슬픔이 더 짙다거나 누구의 아픔보다 되다거나 그런 것은 전부 소용없는 것이란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 정확히는 뒤늦게 마음 깊이 이해했다. 애초에 그 마음을 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 그동안 내가 느낀 슬픔이 나에겐 너무 돼서 함부로 소화시킬 수 없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보다 더 된 슬픔을 소화하는 것만 같아서 그렇게 나에게 위안을 주는 척 나도 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한 움큼 더 쥐어서 꾸역꾸역 우겨 넣었던 것이다. 이제 알았다. 그런 것들, 위안이 아니라 미련이라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짙어서 조금씩 삼켜 먹어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나는 그동안 나의 슬픔을 감히 어떤 것과 비교해서 희석하려고 했을까? 참으로 미련하고 또 무례한 행동이었다는 것. 나에게도 비교당한 그 누구의 마음에게도 말이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다짐했다. 나의 슬픔을 대중화하여 희석하지 말 것.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나 자신일 때가 많았다는 것도 함께 말이다. 좋은 사람의 기준. 나는 또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지 못했어. 언제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쉬움을 떨치지 못했고 주위의 사람들은 그런 나를 비난하는 것만 같아 주저앉아 우는 날이 있었다. 맞아. 나는 언제까지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왔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누군가에게는 좋은 연인으로, 좋은 학생으로, 좋은 선배로, 좋은 딸로. 그런 욕심 가득한 나를 못 이겨 자신을 미워하기도 했으며 틀어진 관계에 대하여 결국은 나를 탓하던 때가 많았다. 언제까지고 좋은 어떠한 것으로 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좋지 못한 사람으로 몰아세운 격이었다. 그러니 매번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혹여나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진 것이다. 아빠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위치에 맞게 최선을 다한단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학생의 위치에서, 부모의 위치에서, 배우자의 위치에서 그 위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가령 나는 학교에선 학생이라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쉬는 시간에는 또래 아이들과의 철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또 집에 들어가면 자식이라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우리 아빠도 그렇다. 직장에서의 위치 또 직장에서 상사의 위치, 후배의 위치, 우리 엄마에겐 배우자로서의 위치, 나에게 있어선 아빠로서의 위치. 내가 우리 아빠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어디에서 아빠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나와의 시간에서, 위치에서 아빠는 늘 최선을
다 했기 때문이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엔 학교에서 학예회를 할 때마다 아빠는 저 멀리 책상에 앉아 나를 향해 손뼉을 치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날 아침에는 나보다 더 먼저 일어나 나를 깨워주곤 수능장으로 데려다 주면서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졸랐을 때에도 휴일을 반납하고 나와 함께 솜사탕을 먹으러 가주었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어서는 나의 인생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울고 싶을 때는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빠는 늘 아빠의 위치에서 최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았던 것이었다. 맞다. 그 누구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순 없다. 모든 상황에서 모두의 입맛에 맞게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으로부터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 되는 것이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아빠는 나의 축 처진 어깨를 감싸 안고 말했다. 괜찮다, 애야.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해 슬픈 사람이어야 할 때는 마음껏 울어. 그게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맞아, 아빠. 나는 또 엉엉 울고 다시 일어서야겠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그것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 말하고 싶다. 그럼에도 나를 좋은 사람으로 두지 못하는 것들에는 미련 없이 떠나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슬프다면 최선을 다해 울어라. 어떤 행복한 것들로부터 기쁘다면 최선을 다해 기뻐하고 또 힘들어야 한다면 최선을 다해 힘들어해라. 어떠한 위치와 상황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최선을 다하라. 우리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하여,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 심하게 꼬여버린 끈은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꼬이는 것이란다. 엉켜버린 연줄을 끙끙거리며 만지고 있는 나를 보고 아빠는 말했다. 그 연줄은 너무 엉켜버려서 이제는 풀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쯤에서 잘라내어도 충분할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연을 더 멀리 날리고 싶은 마음에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은 손톱만 벌게져서 끈의 대부분이 전보다 더 심하게 엉켜지고야 말았다. 나는 연줄의 반 가까이를 자르고 나서야 엉키고 난 다음 바로 자르지 않은 나를 탓했다. 내가 끙끙거리며 만지작거리기라도 하면 언젠가는 엉킨 줄이 풀려버릴 것이라는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엉켜버린 것이었다. 또 어느 주말의 오후에는 내 축축한 머리칼을 대신 말려주던 엄마가 머리칼의 끝을 유심히 보곤 말했다. 머리칼이 상했구나. 그리고 머리칼 끝부분이 상하면 바로 잘라내어야 윗부분이 상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기른 머리가 아쉽게만 느껴져서 절대 자르지 않을 것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대로 두면 더 짧게 잘라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린스를 사서 머리를 감아보았지만 한순간일 뿐 상한 머리칼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나의 고집은 결국
소중히도 길러왔던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내게 만들었다. 엄마 아빠 말이 맞았다. 아빠와 운동장에 가서 연날리기를 할 나이는 지났지만 늦잠을 잔 주말 엄마가 머리를 말려줄 나이는 지나갔지만 그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슬픔을 계속 겪어야 했다. 잘라내야만 하는 그 상황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안타까운 마음. 세상은 늘 나에게 잘라내는 것에 대해 연습을 시키는 것만 같았다. 어떤 관계는 엉켜버린 실처럼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키기 마련이었고, 어떤 관계는 상해버려서 내가 원치 않는 곳까지 갈라서도록 만들어 버렸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쥐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부정은 곧 내가 그것을 잘라내어야만 후에 큰 아픔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다.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뿐이었다. 예전에는 엉켜진 것이라도 내가 기필코 풀어낼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또는 상해버린 것이라 해도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올 것만 같아서, 그런 어떠한 기대감들 때문에 쉽게 잘라내지 못했다. 내 힘으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맞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그것이 내 맘대로 풀릴 것이라는, 내 기대만큼 되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잘라내야 하는 그 순간이 지금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언젠가는 분명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단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쉽게 잘라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늘 후회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늘 나를 아프게 만든다고 해도, 꼬마였던 어린 아이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이제는 엉켜버린 것을, 상해버린 것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을 언젠가는 꼭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게 된 것이었다. 누렁이. 엄마, 누렁이가 죽으면 어떻게 해? 강아지는 얼마나 살아? 다음에 왔을 때에는 누렁이는 그대로 살아있겠지? 나는 시골집에 들르는 대명절이 오면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보다 누렁이를 만나는 것에 큰 설렘을 가지곤 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않던 나는 앙탈스러운 노란색 털 뭉치를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다. 명절이 끝나고 온 식구가 뿔뿔이 흩어질 때에는 제사상에 올라갔던 과일을 가지고 나와 누렁이에게 주며 내년에 보자는 아쉬운 인사를 나누던 기억이 있다. 오래전,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쯤 시골집을 한결같이 지키시던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누렁이는 큰아버지 시골댁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명절이 되어도 온 친척이 모이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매년 볼 수 있던 누렁이를 볼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 설 명절, 친척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나는 그때 다시 누렁이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만남은 너무 짧았다. 예전처럼 큰 댁에 모여 잠을 자며 명절을 보내지 않았고, 간단한 식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다. 나는 누가 말해주지 않았지만 직감했다. 어쩐지 다음번엔 더 오랜 시간 동안 누렁이를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할 것 같았다. 아니, 우리가 다시 만날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엄마, 우리가 누렁이 데려가서 키우면 안 돼? 그렇게 하자, 응? 내가 밥도 잘 주고 말썽 안 피우게 할게.
이런 나를 보고 어른들은 껄껄껄 웃었지만 나는 창피한 줄도 모를 만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영영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고 누렁이를 데려가지 않으려는 엄마가 미웠다. 엄마, 누렁이가 죽으면 어떻게 해? 강아지는 얼마나 살아? 누렁이 나이가 어떻게 되지? 나 초등학생 전부터 있었으니까 이제 10년 넘었겠다. 엄마 다음에 왔을 때에도 누렁이는 그대로 있겠지? 나는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끊임없는 걱정과 질문을 엄마에게 던졌다. 그땐 참 어렸다. 엄마가 뭘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때의 나에게 엄마의 말은 인생의 해답지와 가깝게 느껴졌고, 그런 엄마에게 조만간 누렁이를 다시 보게 될 거고, 그때까지 누렁이도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따위의 해답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가 꺼낸 말은 이외의 것이었고, 그때는 무척 충격으로 다가와 마음을 쿵 때렸다. 이번에 반에서 1등 하면 강아지 키우게 해줄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이후로 한동안 엄마의 마음이 문을 닫고 살았다. 뭐 얼마 안가 풀리긴 했지만 그땐 나와 누렁이 사이의 끈끈한 정을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고, 엄마의 그 말이 얘야, 누렁이를 다시 보기 힘들 거야 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훌쩍 지나 수험생이 되었던 나는 큰아버지 댁에 결혼식 행사가 있어 들리게 되었다. 참 묘한 기분이 들었다. 시끌벅적 이야기를 나누는 또래 친척들과 어른들을 뒤로하고 마당에 나와 누렁이가 있던 곳을 빤히 바라보았다. 마음의 준비는 이미 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듣지도 않았지만 누렁이와 내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을 무렵 누렁이는 이미 노견이었고 시간이 몇 년이나 더 흘렀기 때문에 누렁이는 내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했다. 이젠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도 아무렇지 않았다. 누렁이가 저 자리에 없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더 공허한 감정이 드는 일이었다. 그땐 참 소중했는데 누렁이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창피함도 모르고 엉엉 울었었는데 그래, 그땐 집에 가는 길에도 누렁이 생각만 했었는데 어쩌면 엄마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나와 누렁이의 이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 엄마는 이런 이별을 수도 없이 겪어왔고 겪어내었기 때문에 그랬기에 내가 나중에 이별의 사실을 알아도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가벼운 생각으로 넘겼을 것이다. 그날 나는 생각했다. 영원한 이별 앞에서도 사람은 의연해질 수 있구나. 사람이란 것이 그렇구나. 정말 소중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결국 이별 앞에서 의연해지는 것이 사람이구나. 어쩌면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아빠와 큰아빠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지만 다음에 만났을 땐 다시 웃는 모습일 수 있는 이유였다. 사람은 슬픔의 순간을 망각하고 마음속 이별의 아픔은 무뎌진다. 마치 생물이 진화하듯이 살면서 이별에 저항하는 동물이었다. 꼭 고된 이별을 겪으면서 점점 이별의 슬픔 같은 감정에 저항력이 생기는 것처럼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더 슬프고 공허해지는 일이었다. 그날 나는 누렁이에게 줄 남은 과일을 찾아 헤매던 어린 나를 누렁이가 잠든 자리에 함께 묻어두고 왔다. 누렁이도 없어졌고 누렁이를 애정하던 나도 없어진 날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징후가 생긴다.
사랑하는 상대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의 사랑이 꼬리를 무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소중히 하는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이 궁금해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고 싶어진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치와는 반대되는 마음도 있다.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줄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나 자신은 사랑해주지 못한다. 그러기에 애초에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분출하기 위하여 줄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랑을 나에게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줄 곳이 상대 하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선을 넘어서기도 하고 어쩌면 다소 부담스러운 마음이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전달된다. 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끝내 상대가 사랑하는 것까지 질투하게 된다. 어느새 자신이 사랑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주는 만큼 돌려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바치는 그 마음을 다 흡수해주지 못하는 상대가 미워지고 그럴수록 상대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사랑이란 감정이 충족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마음이 있다. 사랑을 듬뿍 받을 용기, 그리고 내 안의 마음을 떼어줄 수 있는 용기 이외에도 상대가 사랑하게 될 나에게 사랑을 나눠줄 용기이다. 스스로에게 사랑을 나눠줄 용기가 나지 않은 채 시작하는 사랑의 종점은 되게 비참하기 마련이다. 상대에게 내 모든 마음을 주려고 하면서 또 상대에게 그만큼의 마음을 되돌려 받길 원하기 때문에 마음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상대 하나이기 때문에 또 비어버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 상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줄 나를 꼭 사랑할 것, 조급해지지 않도록 또 그것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삐뚤게 미워지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정적인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마음가짐일 것이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뭐뭐해. 그래서 나는 뭐뭐를 못해. 이렇게 나는 뭐뭐가 부족해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가급적 멀리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불같아서 나는 원래가 까탈스러워서 그래서 나는 잘 참지 못해. 그래서 나는 자주 욱하는 성격이야.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말들을 자주 내뱉는 사람 말이죠. 모든 것은 인정하면 참 편합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 힘이 약해서 잘 들지 못해. 하지만 그 말은 원래 못한다는 말로 포장된 그 분야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이 없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머리 쓰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힘 쓰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일 뿐이지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수고로움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관심이 없으면 원래 못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나는 원래 성격이 불같아서 화를 잘 낸다는 말. 그것은 원래부터 애초에 너란 사람에게 화를 줄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러이러하니 네가 좀 이해를 해줘야겠다는 일방적인 선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원래 성격이 착한 것 같다고. 너는 원래 순한 사람 같다고 말이죠. 원래 잘 참는 사람 같다고 말이죠. 원래가 잘 참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게 참아주는 것이지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에서 말입니다. 이해와 인내를 강요받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에서 말이죠. 네, 여러분들 이 책 읽으면서 좀 위로가 많이 되셨나요?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든 상처받고 고통받고 과거로부터 힘들어했고 또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책 보면서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나 마음의 짐들을 조금씩은 위로받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